상트페테르부르크 읽는 사람이 많은 이유 서경 중에 매핑 도스토옙스키. 책이 팔려야 입에 풀칠이라도 독자님 입맛에 맞춘 소설 주인공. 구소련 인민예술가 레베제프가 그린 러시아 비평가 벨린스키 1948. 나는 러시아에 가면 보통 전철로 이동한다. 낡긴 했지만 정확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데 전철만한 게 없다. 전동차 안 풍경은 흥미롭다. 스마트폰 시대임에도 러시아인들은 늘 무언가 읽는 듯하다. 종이책도 읽고 스마트폰이나 기기로도 읽는다. 아니 적어도 내 눈에는 책 읽는 러시아 사람만 보인다. 조금은 선입견 때문이기도 하다. 서경 중에 매핑 도스토옙스키 6. 상트페테르부르크 읽는 사람이 많은 이유. 도스토옙스키의 천재성을 알아본 당대 최고의 비평가 벨린스키는 일찌감치 문학작품의 독서를 민족 정체성과 연결시켰다. 19세기 러시아에서는 모든 게 문학으로 흡수됐다. 철학도 사상도 윤리도 정치도 모두 문학이라는 큰 물줄기의 지류였다. 문학은 문화와 교양의 동의어였다. 벨린스키에 의하면 러시아인을 러시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혈연이나 신분이 아니라 러시아 문학의 독서다. 문학은 수세대를 교육했고 도덕을 구축했다. 교육의 핵심은 문학에 대한 사랑이며 오로지 그것만이 러시아를 통일시켜준다는 것이다. 무척 감동적으로 들리는 주장이다. 벨린스키의 말에서 시작된 러시아 문학 독서라는 등식이 뇌리에 박힌 후 내 눈에 책 읽는 러시아인만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리라. 그러나 한편 어느 나라 국민이 얼마나 더 많이 책을 읽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얼마나 읽느냐보다 무엇을 읽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국민 평균 독서량이나 독서 시간은 어느 한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게다가 통계 자료를 보면 벨린스키의 주장은 일종의 희망사항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러시아의 문맹률은 1897년 센서스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그 시점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인구의 21%에 불과했다. 같은 시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였다. 프랑스의 경우 읽고 쓸 줄 아는 인구는 9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도스토옙스키가 문단에 데뷔할 당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510%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것도 간신히 글을 깨친 사람까지 포함시켜 그렇다. 수준 높은 논문이나 문학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독서 시장의 판도와 직결됐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읽고 쓸 줄 알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책에 돈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먹구름처럼 포진해 있다는 뜻이다. 책을 쓰는 저자, 그 책을 논평하는 평론가, 출판사 및 잡지사의 발행인과 편집자에게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러시아 최초의 본격 문예지는 1834년. 스미르딘이 창간한 월간 독서문고 라이브러리 포리딩이었다. 단행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문학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창구였다. 정기 구독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 50루블이었다. 도스토옙스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그해 독서문고의 정기 구독자 수는 5,000명 정도였다.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독자는 3,000명 선으로 떨어졌고 재정난에 허덕이던 스미르딘은 파산했다. 편집장과 기고자에게 너무 후하게 고료를 지급한 것이 파산 이유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구독률 하락이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 지라르댕이 창간한 신문 라 프레스가 7만 정기 구독자를 확보하고 1863년 매각 당시 300만 프랑의 순이익을 남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판매 부수는 출판사와 잡지사, 저자와 평론가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특히 도스토옙스키 같은 전업작가의 경우 독자는 시쳇말로 밥줄이었다.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만 그도 먹고 살 수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넵스키대로에 있는 대형 서점 동크니기 위 사진 오른쪽 검정 건물아 서점 내부 모습. 빈털터리 소설가의 관심사는 오로지 판매 부수. 톨스토이는 800명의 남자 농노가 딸린 영지를 상속했고 투르게네프는 4,000명의 농노가 딸린 거대한 영지를 형과 공동으로 상속했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뒤 상속받은 돈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탕진해버렸다.
공병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에서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다가 그나마 그만두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오로지 자기 펜대에만 의지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의 육필원고 여백에 자질구레하게 남아있는 숫자들이 원고료와 판매부수와 생활비, 계산의 흔적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다. 형에게 보낸 편지 역시 판매부수 얘기로 가득 차 있다. 2,000부를 찍으면 1,500루블,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장편을 쓰면 계속 책이 팔리는 한나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지. 독자는 개걸스럽게 내 책을 읽을 거야. 1년 내에 2,000부는 팔릴 거야. 권당 1루블 25코페이카라고 치면 1년에 2,000루블이 생기는 거야. 판매부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을 때면 그는 형에게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좋은 책을 쓰기에 앞서 팔릴 책을 써야만 한다고 구시렁거렸다. 당장 입에 풀칠할 일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명성이 무슨 소용이겠어. 어떤 편지에서는 심지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 독일 시인들의 이름을 들먹거리기까지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딱히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생각은 없다. 나를 위해서 쓴다. 내가 즐기기 위해서 쓴다는 기본적인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들었더라면 펄쩍 뛰었을 것이다. 독자의 의미가 너무나 커서였을까. 도스토옙스키는 첫 소설부터 주인공을 책 읽는 인간으로 설정했다. 하급 관리에서 대학생까지 그의 인물들은 항상 무언가 읽는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성경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시도 읽는다. 그들의 인간적인 품격이나 이념이나 야망은 읽는 책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마치 포이어바흐의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를 개작해서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준다라고 못 박는 것 같다. 책만 읽는 것과 책을 안 읽는 것은 비슷하게 위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스토옙스키는 무조건적인 독서 예찬은 하지 않았다. 독서는 소통과 고립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만나고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한다. 책을 빌려주고 빌려 읽고 읽은 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것은 그의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여주인공 바렌카만 해도 책 덕분에 아름다운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게 된다. 그녀가 15세 때 포크롭스키라는 이름의 가정교사가 입주한다. 몇 날이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포크롭스키를 그녀는 남몰래 연모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외출한 틈을 타 그의 방에 들어가 본다. 나는 책의 무게로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휘어진 기다란 선반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화가 나고 슬펐다. 나는 그의 책을 마지막 한 권까지 다 읽고 싶었다. 아마도 나는 그가 아는 것을 나도 다 알아야 그와 우정을 나눌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두 사람의 사랑은 포크롭스키가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면서 무르익어간다. 남자가 읽은 책을 자기도 다 읽겠다고 나서는 바렌카의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절절하게 사랑의 강도를 확인해준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관해 알고 싶어진다.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읽는 책을 읽어보는 것이다. 독서는 사랑의 한 방식이다. 반면 독서는 고립을 의미할 수도 있다. 벨린스키는 37세로 요절할 때까지 수시로 문학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서가 러시아인의 고결한 도덕적 기쁨이자 생생한 황홀경의 원천이 되길 꿈꾸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속에서 책을 많이 읽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책을 많이 읽은 인물이 적게 읽은 인물보다 반드시 더 훌륭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어설픈 독서, 잘못된 독서, 현실과 괴리된 독서에 대해서 경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벨린스키와 도스토옙스키가 갈라져 나가는 것도 이 지점일 것이다.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독서는 인물들을 무기력하고 위험한 이른바 몽상가로 변형시킨다. 세상과 교감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인물들이 책의 세계에 칩거할 때 요즘 식의 은둔형 외톨이가 탄생한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혹은 책에서 잘 못 읽은 이론으로 무장한 채 책을 읽듯이 말하고 책에서처럼 행동한다. 훗날 대작들에 등장하는 지적인 범죄자들 대부분이 이 유형이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책만 읽는 것과 책 안 읽는 것은 비슷하게 위험하다.
물론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많이 읽어야 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독서광이었다. 그에게 책은 창조의 원천이었다. 형, 나는 엄청나게 읽어. 훗날 그가 잡지사를 경영할 때 원고를 보내온 젊은 여성에게 한 조언 역시 책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읽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요. 무거운 책을 읽으세요. 나머지는 삶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책 읽는 러시아의 이미지는 양보다는 질적인 개념인 것 같다. 19세기 러시아 독서계를 선도한 것은 소수의 어마어마하게 읽는 독자들과 어마어마하게 쓰는 작가들, 이른바 소수정예가 아니었나 싶다. 러시아의 날씨도 공룡 작가들의 탄생에 기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춥고 길고 어두운 밤은 읽고 쓰는 것에 맛들인 사람들에게 최적의 환경이었으리라. 기묘한 자부심의 뉘앙스를 풍기며 예카테리나 여제가 외국 사절단에게 즐겨했다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8달이 겨울이고 넉 달은 악천후랍니다. 호호호. 상트페테르부르크 불안에서 분열로 서경중의 매핑 도스토옙스키.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사모키 슈마이너스 수드콥스카야가 그린 분신의 사파 1895. 페테르부르크는 건설 당시부터 수많은 전설과 괴담의 진원지였다. 유령은 귀족들 사이에서 구전되던 이른바 살롱민담과 온갖 일화와 잡담의 단골 메뉴였다. 문화학자 로트만은 페테르부르크를 가리켜 신비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공간이라 칭하면서 유령 이야기를 수준 높은 문학으로 고양시킨 주역으로 고골과 도스토옙스키를 꼽았다. 서경중의 매핑 도스토옙스키 7. 상트페테르부르크 불안에서 분열로.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는 두 번째 소설 분신에서 마지막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소설에서 유령 분신환영 같은 초자연적 소재를 즐겨 사용했다. 아마도 그가 좋아했던 호프만이나 고골의 그로테스크한 작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공병학교라는 특수한 공간도 분명 한몫했을 것 같다. 공병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의 원래 이름은 미하일롭스키 성이었다. 1839년 러시아를 방문한 드퀴스탱 후작은 나중에 여행기에다. 이 성의 어두운 층계와 황폐한 현관은 유령의 집을 생각나게 한다고 적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예카테리나 여제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 파벨 아이세는 항상 암살당할까봐 전전긍긍했다. 역대 황제들이 기거한 동궁에서는 이상하게 안정이 안 된다며 모이카 운하와 폰탄카 운하 사이에 새로 황궁을 지은 것도 그 때문이다. 성 주위에 깊게 해자를 파서 도개교를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서구 중세 기사 문학에 빠진 황제의 취향과 암살 공포증을 반영하는 설계다. 황제는 1797년 시작된 성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당시 건축 중이던 성 이삭 대성당의 현장에서 대리석을 가져다 썼다고 한다. 이런 불경한 행위 때문에 성의 프리즈에 새겨진 글자 수인 47이 황제의 수명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았다. 황제는 이 성으로 처소를 옮기고 40일 만인 1801년 3월 11일에 쿠데타로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이후 이곳에서는 매일 밤 정확하게 자정이 되면 손에 촛불을 든 황제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퍼졌다. 파벨의 암살 후 제위에 오른 알렉산드르 황제는 이 불길한 성을 버리고 재빨리 원래의 동궁으로 돌아갔다. 1822년부터 성은 공병학교 건물로 사용됐고 여기서 도스토옙스키는 1838년 1월부터 1843년 8월까지 5년 반 동안 수학했다. 유령담은 공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훗날 레스코프는 성에 관한 소문을 근거로 공병학교의 유령, 어느 사관 후보생의 회상 중에서라는 소설까지 썼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살롱 민담괴 담서구 문학의 도플갱어에 당시 유행하던 하급관리, 테마를 버무려 두 번째 소설 분신을 집필했다. 주인공은 음산한 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에서 툭 튀어나온 흔해 빠진 관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대를 앞서가는 대단히 복잡한 인물이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문학에 대한 나의 가장 훌륭한 기여라 자부했던 만큼 인간 본성에 대한 칼날같이 예리한 시선이 돋보인다. 샤를레만의 석파나 19세기 중엽의 미하일롭스키성.
오늘날의 미하일롭스키 성. 현재는 박물관이다. 내가 원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다 시대를 앞서간 주인공. 분신의 핵심은 불안이다. 주인공 골야드키는 불안의 하중을 견디다 못해 분열되고 붕괴되는 개인의 비극을 보여준다. 비극의 밑바닥에는 비정한 사회와 인간의 내적인 부조화가 뒤얽혀 있다. 인간의 불합리한 본성은 사회라는 거대 기구로부터의 자극에 예측을 불허하는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분열은 가장 극단적인 방식 중의 하나다. 골야드키는 평범한 관리다. 부자는 아니지만 극빈자도 아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못생기지도 않았다. 직장에서의 그의 위상 역시 대단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모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만일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골야드킨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대적 박탈감이다.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에 비해 초라하다는 것이 그를 주눅들게 한다. 누군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정체를 알아차릴까봐 두렵고 아는 사람과 만나면 공연히 숨어버리고 싶어진다. 내가 아니고 놀랄 정도로 나랑 닮은 다른 사람인 척할까? 그래, 나는 내가 아니야. 때로는 상대가 묻지도 않는데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저도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감은 종종 망상을 동반한다. 저에게는 적이 있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고 맹세까지 한 아주 사악한 적들이랍니다. 자격지심과 인정욕구 사이의 가느다란 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던 골야드키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나락으로 추락한다. 직장 상관의 집에서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무도회가 열리는데 그는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뒤범벅이 된 그는 판단력을 잃고 무도회장으로 돌진한다. 다들 가는데 왜 나만 못 가? 막아서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무도회장에 들어간 그는 한바탕 난동을 피우다 망신만 톡톡히 당한 채 길바닥으로 쫓겨난다. 텅 빈 거리에 홀로 버려진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었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눈비가 몰아치는 11월의 거리로 마치 누더기 뭉치처럼 내팽개쳐진 바로 그날 밤 그는 무너진다. 그는 자신의 분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골야드킨과 똑같이 생긴 분신은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까지 한다. 놀랍게도 직장 동료들은 골야드킨이 둘이나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새로운 관리를 골야드킨 2호라 부를 뿐이다. 소심하고 우울하고 무능한 골야드킨과는 정반대로 골야드킨 2호는 기민하고 활발하고 명랑하고 유능하다. 그가 늘 꿈꾸었던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나 자신이다.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골야드킨 2호를 좋아한다. 골야드킨 2호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진짜 골야드킨의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사악한 분신은 그를 조롱하고 강렬하고 억압하고 위협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골야드킨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깊이 망상의 늪속으로 가라앉고 마침내 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 골야드킨의 비극저변에는 관료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깔려있다. 관등만이 모든 것의 척도인 사회는 인간을 하나의 성능으로 축소시킨다. 성능의 복제판들이 끝없이 생겨나 인간을 밀쳐내고 인간 2호, 인간 3호로 세상이 채워진다. 골야드킨 씨가 발자국을 뗄 때마다 그와 똑같이 닮은 골야드킨 씨들이 땅속에서 솟구치듯 튀어나왔다. 쌍둥이들은 생겨나는 즉시 거위의 행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쇠사슬 모양으로 달려왔다. 행렬은 점점 더 길어져서 골야드킨 씨 뒤를 절뚝거리며 쫓아왔다. 이 똑같은 인간들로부터 벗어나 도망갈 곳은 없었다. 가여운 골야드킨 씨는 공포로 인해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똑같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생겨났고 마침내 도시는 똑같은 사람들로 꽉 차버렸다. 물론 관등사회만이 가짜 정체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한 정체성 위장은 때로는 존재감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소설의 여러 페이지를 채워왔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장애가 된다. 분신은 주인공의 내면에 있는 온갖 심리적 장애들의 총집합이자 인간 불합리성에 대한 생생한 증거다. 지위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비하도 커진다. 골리앗킨 이후는 욕망과 자격지심 사이의 깊은 골에서 탄생한 환상이다. 내면의 열등의식이 허세와 자존심을 부채질할 때 불안은 과대망상으로 폭발한다. 골리앗킨의 분열은 제정 러시아의 관등사회를 훌쩍 넘어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섬뜩하다. 불분명하고 모호 두 번째 작품에 쏟아진 혹평. 소설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소설을 흉내내기도 한다. 분신의 출간 이후 도스토옙스키는 골리앗킨처럼 극도의 불안을 맛보아야 했다.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의 대대적인 성공 덕분에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가 원흉이었다. 갑자기 천진난만할 정도로 교만해진 그를 문인들은 거의 집단 따돌림 수준으로 냉대했다. 투르게네프는 친구와 함께 풍자시를 써서 러시아 문학의 낯짝에 솟은 여드름이라고 그를 조롱했다. 게다가 데뷔작 못지않은 후속작을 써야 한다는 중압감이 그를 짓눌렀다. 도스토옙스키는 분신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독자와 평론가 대부분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고 혹평했다. 도스토옙스키를 그토록 칭찬했던 평론가 벨린스키도 분신에 대해서는 사뭇 비판적이었다. 불분명하고 모호한 작품이라고 폄하하며 가장 큰 단점은 판타스틱이라고 지적했다. 판타스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정신병원이지 문학이 아니다. 그건 의사의 소관이지 시인의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벨린스키는 도스토옙스키만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 것 같다. 골리앗킨에게는 적도 없고 음모도 없다. 그것은 피해망상이다. 그러나 적을 느끼고 음모를 느낄 정도의 불안은 실제하는 현실이다. 분신은 판타스틱이지만 분신을 볼 정도로 불안한 의식은 현실이다.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보편적인 현실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실을 집어냈다. 골리앗킨은 그의 말대로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예고한 인간 유형이었다.